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개발 전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AWS에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행사를 기획할 때 이번 트랙은 핸즈온 실습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는데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 실습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를 공유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보통의 핸즈온 세션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실습 자료에 따라 실습을 진행하는 구성입니다. 오늘은 이와 다르게 실습 자료를 공유드리고 각 실습 단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였고 무슨 이점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보다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 적용 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트랙의 첫 번째 세션으로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과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션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전반적인 부분 모두를 다룹니다. 내용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개별 섹션의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특징에 맞게 정말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하여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지, 그리고 왜 그런 선택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위주로 들어보시고 후에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핵심이 무엇인지 잠시 알아보자 하는데요. 아마 다양한 곳에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정의를 가지기도 하며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다양한 해석과 중요한 부분 중 무엇이 핵심이며 가장 필요한지 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에서 현대적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관이 있으며 지금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화되면서 요구사항들도 이전과 달라졌는데요. 지금은 개인 개발자가 만든 서비스가 전 세계인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사용자 수가 수백만에 달하기도 합니다. 또 생산해내는 데이터나 다루는 데이터가 페타나 엑사 수준으로 매우 거대해졌습니다. 보통 이 데이터가 향후 어떤 기능을 추구할지에 대한 바탕이 되기도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그 누구보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개발해야 하는 필요도 생겼습니다.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하여 사용자 리텐션도 늘려야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경쟁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이런 배경과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되고 서비스되는데요. 이를 위한 기술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CI/CD로 서비스의 배포를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이와 더불어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를 코드로 모델링하여 운영을 자동화하는 부분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인프라와 앱의 배포 전 테스트를 통해 제대로 동작하는지 검증을 하고 프로덕션에 배포함으로써 실제 서비스에서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션 전체에 걸쳐 CI/CD의 그 효과와 방법, 그리고 코드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버리스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관리 간소화가 중요해졌는데요. 가능한 많은 것들을 간소화하고 자동화하여야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변경사항을 가하였을 때 그 영향력이 너무 커 돌아오는 문제점이 크다면 이는 결국 비즈니스의 개선이 아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많이 활용됩니다. 즉 수정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의 단위를 최소화함으로써 더 빠른 개발은 물론 문제 해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모니터링은 잦은 변경을 빠르게 배포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운영과 개발 전체에 걸쳐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어집니다. 이번 세션의 실습 자료는 화면에 나와 있는 URL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AWS 공식 홈페이지에 현대적 웹 애플리케이션 구축이라는 Getting Started의 핸즈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신비한 미스피치라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축하는 실습 자료인데요. 이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그 밑에 있는 비틀리로 접근 가능한 실습 자료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이 두 번째 링크는 제가 별도로 준비해둔 GitHub으로 이동되며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고 실습 모듈도 추가된 확장된 버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세션은 어떤 서비스가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닌 어떤 요구사항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어떤 서비스 및 도구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집중하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기존 방식과 대비되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멘탈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은 신비한 미스피치입니다. 어떤 뷰를 가지고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이 신비한 미스패치 앱은 신화적인 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 생물들의 호감을 표시하고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입니다. 카탈로그 형태로 미스피치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개별 미스피치들을 클릭하게 되면 프로파일과 함께 입양할 수 있는 버튼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기능들을 살펴보게 되면 서양과 같은 특징으로 필터링하는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하면 저랑 어울리는 미스피치를 추천해 주기도 합니다. 컨택터스를 통해 피드백을 보낼 수도 있고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도 가능하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웹사이트를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에 요구되는 사항들을 고려하여 그리고 앞서 알아본 기술들을 활용하여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를 만들기 위해 단계별로 어떻게 무엇을 할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단계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기에 전체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꽤나 복잡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신비한 미스피치가 제공하는 기능을 보면 이렇게까지 복잡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은 보안은 물론 확장성, 안정성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즉, EC2만 활용한다거나 컨테이너만 활용하는 등 아키텍처를 단순화한 뒤 이후에 보안, 확장성, 성능, 안정성을 위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미 이러한 요소들을 빌트인으로 제공하며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와 도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민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작은 MVP 형태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MVP 어프로치는 무엇을 하던 결과물을 바로 확인하고 조금씩 개선하는 프로세스이기에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잘 맞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로 개발 환경을 설정하고 정적 웹 호스팅을 구성하여 우리가 시작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구성과 최초의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이 모든 작업을 코드화하여 자동화할 것입니다. 개발 환경 구성과 정적 웹 호스팅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왜 모든 작업의 자동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자동화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동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인프라 구성을 자동화하는 부분과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하는 부분입니다. 인프라 구성 자동화는 서비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는 애플리케이션을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빠르게 배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작업 흐름을 구성하게 되고 이 작업 흐름에는 소스 코드 변경의 탐지, 빌드, 테스트, 배포 등의 작업이 포함됩니다. 인프라 구성 및 애플리케이션 배포의 자동화를 통한 이점은 다양한데요. 먼저 충분한 테스트를 포함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항상 일정한 높은 수준의 코드 배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휴먼 에러를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자동으로 프로덕션에 배포됨으로써 보다 더 빠른 시행착오는 물론 더 빠른 마켓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사실 자동화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 꽤나 오래 지났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자동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자동화의 중요성을 알지만 그 우선순위가 뒤쳐져 있다는 것을 가끔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의 실습을 진행하다 보면 자동화부터 시작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건 코드형 인프라입니다. 자동화 관점에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애플리케이션, 즉 코드를 자동으로 배포하는 것은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인프라 구축의 자동화는 조금 다른데요. 리소스가 필요할 때 프로비저닝하고 필요 없을 때 제거하는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자 이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하는 것이 크게 도움됩니다. 코드형 인프라는 마치 애플리케이션 코드처럼 템플릿이라고 하는 텍스트 형태로 인프라 관련 리소스들의 명세를 작성하고 이를 통해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기트와 같은 CVS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 코드 관리할 때 얻는 이점을 그대로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큰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AWS에서는 코드형 인프라를 위해 크게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과 AWS CDK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형 인프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가 이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입니다.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인프라 구성을 코드로 관리하여 차별성 없는 일의 반복적인 작업을 줄이고 위험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제이슨 또는 예물 파일에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를 정의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업로드하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그 명세에 따라 AWS 위에 리소스를 구성 및 관리해 줍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예물 포맷으로 되어 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의 샘플 템플릿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나의 스택이 생성되며 165종의 AWS 서비스에 걸쳐 775종의 리소스 유형을 생성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 및 서비스가 출시될 때 많은 경우 크라우드포메이션에서 함께 지원하기에 이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리소스는 사용 가능한 속성으로 구성되며 이외에도 간단한 종속성이나 논리적 연산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AWS CDK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우리가 진행할 실습은 이 AWS CDK를 사용합니다. AWS CDK는 JSON이나 예물 등의 DSL이 아닌 개발하시는 분들이 익숙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하여 인프라를 구성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높은 추상화가 가능하여 재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마치 개발하듯이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프라를 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며 정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DK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프레임워크로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를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모델링하고 프로비저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등을 포함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며 기존 개발 환경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익숙한 환경에서 익숙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높은 추상화가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은 수백 개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구성되는데 복잡성 관리의 어려움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앞서 살펴보았던 신비한 미스피치의 아키텍처만 기억해봐도 정말 많은 서비스와 도구들이 사용되었습니다. AWS에서는 이 복잡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시한 게 AWS CDK입니다. 앞서 소개한 크라우드포메이션을 포함하여 오픈소스에 비슷한 도구들과 비교하여 AWS CDK의 가장 큰 장점은 AWS에서의 인프라 구성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한 모범 사례 등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실습을 진행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장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CDK 사용과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컨셉이 있지만 실습을 진행하면서 천천히 알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실습 진행을 위해서는 개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기에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앱 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CDK 앱을 만들고 인프라를 코딩하게 됩니다. 앱 생성을 위해 CDK CLI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고요. 그런 후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코딩을 해서 인프라를 구성하는 리소스들을 정의합니다. 리소스 정의는 보통 스택이라는 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스택을 코딩하고 난 뒤 CLI에 deploy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CDK는 크라우드포메이션 템플릿으로 변환된 후 크라우드포메이션을 통해 AWS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 개발 워크플로우입니다. 도구들은 알아보았고 우리가 MVP로 구현할 첫 번째 기능은 프론트엔드입니다. 프론트엔드는 웹 서비스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많은 경우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구성됩니다. SPA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장점은 전체 페이지가 아닌 특정 영역만 업데이트하는 것으로서 빠르고 즉각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앱을 SPA 형태로 구성할 것입니다. SPA의 경우 패키징되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되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 즉 CDN을 통해 배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를 위해 AWS에서는 내구성이 매우 높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의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사용하고 CDN으로서 아마존 클라우드프론트를 사용하여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듈 1을 진행하며 프론트엔드 관련 코드를 S3 버킷에 업로드하고 S3 버킷에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활성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 클라우드프론트로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클라우드프론트의 오리진으로서 S3 버킷을 연결할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건 AWS CDK를 사용하여 구성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사용할 도구 한 가지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서로 다른 환경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동일한 경험과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의 IDE인 AWS Cloud9을 사용할 것입니다. Cloud9은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무엇보다 모두가 동일한 환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터미널에 직접 접근이 가능하기에 실습은 물론 AWS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IDE입니다. 여기까지 모듈 1 진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컨셉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실습의 모듈 1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듈 1은 IDE 설정 및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환경에서 강력한 IDE 기능을 가진 클라우드9을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클라우드9 콘솔에서 환경을 생성하는 것은 직관적이므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생성 후에 잠시 시간이 지나면 EC2가 생성되며 그 EC2를 기반으로 하는 Cloud9 IDE가 생성됩니다. 그 이후 워크숍이라고는 주 작업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우리가 참고할 소스 코드를 GitHub에서 클론해 옵니다. 그 뒤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었던 자동화를 위해 CDK를 설치 및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후 CDK init이라는 명령으로 CDK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CDK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여 우리의 신비한 미스피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CDK 앱을 생성하면 기본적으로 빈 디렉토리와 lib 디렉토리가 생성되는데 빈 디렉토리는 CDK 애플리케이션의 루트인 앱이 생성되며 CDK 앱의 진입점입니다. 그리고 lib 디렉토리 밑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각종 리소스들이 스택 단위로 구성됩니다. 그 다음 작업인 정적 웹 호스팅 구성을 진행합니다. 이때 CDK의 lib 디렉토리 밑에 정적 웹 호스팅을 위한 스택을 정의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lib 디렉토리 밑에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기본 스켈레톤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빈 디렉토리 밑에 cdk.ts 파일에서 금방 생성한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을 임포트하고 인스턴스화하여 배포되도록 합니다. CDK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에서는 스택 구성에서 사용할 각종 서비스들의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설치해주고 임포트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정적 웹 호스팅을 위한 클라우드프론트, S3 등의 라이브러리를 설치합니다. 실습을 통해 진행되는 주된 목적은 AWS 위에 우리의 신비한 미스피치 애플리케이션이 현대적인 방법으로 구성되고 배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앞서 클론한 곳에서 복사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웹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기존 소스 코드를 복사해 옵니다. 자, 이제 다시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으로 돌아와 정적 웹 호스팅을 위한 리소스들을 정의하여 스택을 구성하도록 합니다. 상단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고요. 첫 번째 리소스인 S3 버킷을 정의합니다. 우리의 경우 S3 버킷을 생성하며 정적 웹 호스팅 기능을 활용할 것이므로 이때 필요한 인덱스 도큐먼트의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프론트를 구성할 텐데요. 이때엔 Origin Access Identity라고 하여 클라우드프론트만 S3 버킷에 접근 가능하도록 구성합니다. S3 버킷을 생성할 때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프론트라는 서비스에 Origin Access Identity 리소스를 생성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실제 클라우드프론트의 웹 디스트리뷰션 리소스를 정의합니다. 접근 정책이나 비용, 오리진 구성값들을 프로퍼티로 넘겨줍니다. 이 클라우드프론트의 웹 디스트리뷰션은 엣지에 배포되는 클라우드프론트의 엔드포인트로 웹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지정한 오리진인 S3 버킷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S3 디플로이라는 라이브러리의 버킷 디플로이먼트라는 건데요. 이를 통해 CDK의 큰 장점 중 하나인 추상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소스를 클라우드에 프로비저닝하고 난 뒤에 콘텐츠 등은 직접적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CDK는 이를 추상화하고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헬퍼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S3 디플로이라는 라이브러리에서 버킷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인스턴스화합니다. 로컬 디렉토리의 컨텐츠가 위치한 경로를 주고 어떻게 배포될지에 대한 내용을 프로퍼티에 넘겨주면 직접 구성할 때 꽤나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을 매우 쉽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성은 보통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기반으로 하기에 보다 더 적은 시행착오와 더 빠른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프론트 배포가 완료되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URL을 클라우드포메이션의 아웃풋에 나타나도록 합니다. 이 아웃풋을 통하여 우리는 각종 리소스가 생성된 뒤에 참고할 수 있는 값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택을 구성한 뒤 CDK CLI를 사용하여 AWS에 프로비저닝 할 수 있습니다. CDK를 처음 사용한다면 해당 리전에서 bootstrap이라는 명령을 통하여 CDK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리소스를 포함한 환경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CDK deploy라는 명령을 통해 우리가 작성한 웹 애플리케이션 스택이 AWS에 배포되도록 합니다.
디플로이를 진행하면 CDK 스택이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되고 CloudFormation에 업로드되어 스택이 생성되고 리소스들의 프로비전이 시작됩니다. CloudFormation에서 스택 생성이 완료되면 CloudFormation의 아웃풋 탭 또는 CDK CLI를 실행한 터미널에 CloudFront의 URL이 출력되며 이 URL에 접근하시면 신비한 미스피치 웹사이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모듈 1에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단계로 우리는 서비스를 생성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를 배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CDK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요. 즉 개발 환경과 자동화 또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기능이 동작하도록 백엔드 서비스를 배포하는 게 두 번째 단계의 내용입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많은 경우 SPA가 프론트엔드를 위한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백엔드 서비스 구성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구분 기준이 컴퓨팅 유형에 따라 구분한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EC2는 가상머신 기반의 컴퓨팅입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경량의 컨테이너라는 이미지로 만들어 배포하는 방법으로서 배포 시간을 단축하고 관리 효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서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서버리스가 있습니다. 신비한 미스비치의 주 기능을 위한 백엔드는 컨테이너 서비스를 활용할 것입니다. AWS에서는 컨테이너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관리의 관점에서 아마존 ECS와 아마존 EKS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존 ECS는 아마존이 만든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의 손쉬운 배포, 관리 및 조정에 도움이 되는 완전 관리형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EKS는 AWS 클라우드 또는 온프리미스에서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을 시작, 실행 및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호스팅하는 방법에 따라 EC2 인스턴스에 직접 프로비저닝하여 호스팅하거나 서버리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AWS 파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리포지토리인 아마존 ECR이 있습니다. 저희는 AWS 파게이트를 사용할 것인데요. 이는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하고 유연하게 확장 가능하게 하며 또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직접 EC2 인스턴스를 프로비저닝하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서버리스 형태로 동작하는 파게이트가 우리로 하여금 비즈니스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서버리스로 동작하는 만큼 사용법도 간단한데요. 애플리케이션을 컨테이너로 만든 다음 ECS의 서비스로 배포 후 파게이트로 동작하도록 설정만 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신비한 미스피치의 백엔드 서비스는 사용자의 호출을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받아 AWS 파게이트를 호출한 형태로 설계됩니다.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는 OSI 모델의 네 번째 레이어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을 분산하여 연결된 인스턴스 또는 컨테이너로 트래픽을 분산해주는 역할을 하며 AWS에서 고가용성, 확장성, 성능들을 위한 필수 컴포넌트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서 애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할 것입니다. 저희가 CDK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자동화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인프라에서 프로비저닝 되고 구성되는 리소스들이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배포했을 때 필요한 테스트나 빌드를 수행한 후 대상 인스턴스 또는 컨테이너에 배포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화 배포를 통해 우리는 프로덕션으로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더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보다 더 비즈니스 로직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익숙하겠지만 CI/CD 파이프라인의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나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자동화는 크게 4단계로 구성됩니다. 코드가 저장되는 소스 단계, 유닛 테스트 및 컴파일 등이 실행되는 빌드 단계, 그리고 통합 테스트를 위한 스테이징,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되는 환경으로 배포되는 프로덕션 단계로 구성됩니다. 지속적 통합이라는 CI는 소스 단계에서 빌드 단계까지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뜻하며 지속적 전달, 지속적 배포로 구분되는 CD는 소스 단계에서부터 프로덕션 단계까지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뜻합니다. AWS에서 CI/CD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해서는 코드로 시작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소스 단계를 위한 AWS 코드 커밋, 테스트나 빌드를 위한 AWS 코드 빌드, 배포를 위한 AWS 코드 디플로이, 모니터링을 위한 아마존 클라우드 워치 및 AWS 엑스레이, 그리고 파이프라인 모델링을 위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성하는 파이프라인의 아키텍처는 그림과 같습니다. IDE로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9에서 코드를 수정한 후 코드 커밋으로 체크인합니다. 그러면 코드 파이프라인에 의해 배포 프로세스가 시작되는데요.
코드 커밋에 체크있는 코드를 다운받아 코드 빌드에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ECR에 푸시합니다. 그리고 CDK에 ECS deploy action이라는 고수준의 클래스를 사용해 AWS 파게이트로 배포되게 됩니다. 모듈 2는 단계 2의 서비스 생성 및 단계 3의 애플리케이션 배포 자동화 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모듈에서 AWS CDK를 활용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CDK 앱에 스택을 추가하고 앱을 수정하고 CDK 디플로이로 배포하는 워크플로우에 대해서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워크플로우는 실습 전체에서 우리가 도입하는 방법이기에 점점 더 익숙해지셔야 하며 앞으로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단계 2의 서비스 생성을 위한 부분을 진행합니다. 처음에 핵심 인프라를 생성한다고 하여 VPC를 포함한 IAM 등을 구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코어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며 지난 모듈과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실습 자료를 따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CDK 신티사이즈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 CDK 앱을 CloudFormation 템플릿으로 변환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소스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배포하기 위해 CI/CD 파이프라인에 이 synthesize 명령이 주로 활용되며 이를 통해 정말 다양한 방법의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자동화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다른 세션에서 참고하시면 실무에 매우 큰 도움이 되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듈 2는 VPC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배포하면서 시작하며 모듈 2A에서 실제 백엔드 서비스를 위한 AWS 파게이트 서비스를 배포합니다. 정적 웹 호스팅을 위해서 했던 것과 같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으로 동작하므로 docker build 명령으로 도커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docker run 명령으로 로컬에서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합니다. 백엔드 서비스인 만큼 엔드포인트에 직접 접속하여 기대하는 응답을 주는지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컨테이너 이미지가 저장된 리파지토리 구성을 위해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즉 아마존 ECR에 리파지토리를 생성합니다. 리파지토리는 리파지토리 이름을 주는 것 이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 스택 또한 배포를 해주고요. 배포 후 생성된 리파지토리에 우리가 앞서 생성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해줍니다. 자, 다음으로 아마존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 즉 아마존 ECS의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AWS 파게이트를 통해 우리가 푸시한 컨테이너 이미지, 즉 백엔드가 동작하도록 구성합니다. ECS는 우리가 앞서 구성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므로 VPC 정보를 넘겨주고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올 앞서 생성한 ECR 리파지토리 정보도 넘겨줍니다. ECS 클러스터 생성은 VPC 정보만 넘겨주며 정말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성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메서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ECS 서비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CDK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AWS에서 ECS로 컨테이너를 사용한다면 주로 사용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 패턴 중 가장 대표적인 게 NLB를 통해 로드 밸런싱 되는 파게이트 서비스입니다. 이를 직접 구성하려면 NLB나 파게이트를 개별적으로 프로비저닝한 뒤 네트워크 등의 구성값을 적절하게 넣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CDK는 이를 ECS 패턴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통해 단일 클래스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트워크 로드 밸런스드 파게이트 서비스를 생성하며 앞서 생성한 ECS 클러스터, 그리고 원하는 컨테이너의 개수,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포함하는 태스크 이미지 정보 등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배포함으로써 NLB와 ECS 클러스터 위에서 동작하는 한 개의 컨테이너 서비스가 구성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IAM 정책과 관련한 부분을 추가하며 스택 구성을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스택을 배포하고 난 뒤 아웃풋으로 출력되는 NLB 엔드포인트를 통해 접속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AWS 파게이트 컨테이너로 동작 중인 백엔드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모듈에서 배포했던 프론트엔드 코드를 변경하여 우리가 방금 배포한 백엔드를 호출하도록 변경합니다.
그 후 변경 사항을 업데이트하면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듈 2의 후반부인 배포 자동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슬라이드를 통해 아키텍처는 알아보았었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의 워크플로우를 진행하며 CI/CD 스택을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CI/CD 스택을 보면 먼저 코드 커밋으로 백엔드 앱 코드가 저장된 리파지토리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생성하여 백엔드 앱을 빌드하는 빌드 단계를 추가합니다. 코드 빌드 프로젝트는 컴피팅 타입이나 빌드 환경을 구성하는 부분과 실제 코드 빌드 시 참고할 환경 변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권한 구성하는 부분도 추가되고요. 이후 파이프라인의 개별 단계의 액션 등을 지정하는데요. 첫 단계는 소스 단계로서 앞서 생성한 백엔드 앱 코드를 위한 리파지토리를 연결하고요. 다음에 빌드 단계에서는 코드 빌드 프로젝트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S 디플로이 액션을 생성하는데 이 액션은 파이프라인의 이전 단계에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넘겨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ECS 클러스터의 서비스로 배포해주는 액션입니다. 여기 CI/CD 스택에 전체 코드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한 뒤 배포를 하면 AWS 코드 파이프라인 콘솔에서 생성된 파이프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비어있는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를 클론한 뒤 백엔드 앱 코드를 복사하고 미스피치 중 하나의 나이를 바꾼 뒤 리파지토리에 푸시해 줍니다. 그 후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변경된 부분이 우리가 배포한 신비한 미스피치 앱에서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모듈 2가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티어 추가입니다.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인 프론트엔드와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는 백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는 것에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데이터 티어를 추가합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도 다 다르고요. AWS에서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게 특별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참고하면 좋은 리인벤트 세션 영상 링크를 적어 두었는데요. 이 세션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AWS에서 요구사항에 맞게 특별히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고 장단점 그리고 선택의 기준들을 설명해주는 매우 유익한 세션이므로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도표 한 장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의 종류나 다루는 방법에 따라 관계형부터 키밸류, 도큐먼트, 그래프, 타임 시리즈 등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각 형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데이터 서비스들 중 아마 대다수의 서비스의 경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를 우선하여 선택하고 둘 중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노시컬이 프로덕션에서 활발히 사용되어 오고 있는지도 꽤나 오래되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둘 중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시컬이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요구사항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서비스에서의 요구사항과는 다르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높은 유연성과 높은 확장성, 성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노시컬은 이런 부분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대비 더 나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엔티티 간 관계가 명확하고 그 관계가 복잡할 때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노시컬 데이터베이스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는지는 너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므로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것은 많은 경우 노시컬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나은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델링하고 노시컬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규모에서도 10m초 미만의 성능을 제공하는 키밸류 및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인 아마존 다이너모DB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이너모DB는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간단히 테이블을 생성하고 바로 데이터를 삽입, 조회, 삭제하면 됩니다. 분산 시스템인 노시컬의 특성상 다이너모DB를 실제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티션 키나 세컨더리 인덱스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것만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나모DB를 사용하면서 디자인도 매우 간단해지는데요. 다이나모DB 테이블을 생성한 뒤
백엔드가 동작하는 파게이트에서 DynamoDB에 직접 액세스하여 데이터를 추가하고 조회하고 삭제하도록 합니다. 모듈 3은 단계 4에 해당하는 데이터 티어를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DynamoDB만 사용할 것이며 DynamoDB 구성은 너무나 간단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모듈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DynamoDB 스택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ECS가 동작 중인 VPC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DynamoDB는 일반적으로 엔드포인트가 공개되어 있는 서비스이지만 이 부분을 프라이빗하게 사용하거나 특정 네트워크 내에서만 제한하기 위해서 VPC 엔드포인트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실습에서는 그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VPC 정보를 넘겨받아 엔드포인트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DynamoDB의 테이블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파티션 키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파티션 키에 따라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되고 핸들링 됩니다. 만약 충분한 무작위성이 없이 특정 키 접근이 높다면 최대의 성능 및 확장성을 얻기 힘듭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우리는 파티션 키를 미스피치 아이디로 설정하여 생성합니다. 그리고 필터링 기능을 쉽게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세컨더리 인덱스, 즉 GSI를 2개 추가합니다. DynamoDB를 포함한 노시컬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분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매우 강력합니다. 대신 조건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보이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GSI를 사용한 디자인 패턴은 관련 세션들을 확인해 보시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권한과 관련된 부분을 추가하고 배포를 진행합니다. 배포 이후에 AWS CLI를 사용하여 생성된 DynamoDB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 등을 진행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된 백엔드 서비스의 코드를 배포하게 되는데 이때엔 이전 모듈에서 구성했던 CI/CD 파이프라인을 사용하여 진행합니다. 지속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갈 때 인프라와 관련된 리소스를 CDK를 사용하여 코드로서 관리 및 배포하고 애플리케이션 코드도 CI/CD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포하는 이러한 자동화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구축해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모듈은 물론 전체 실습에서 이 단일화된 자동화 구성으로 배포하는 것의 이점을 충분히 느끼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가 지원해야 되는 기능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서비스의 사용성과 리텐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지요. 신비한 미스피치도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강화시키고 사용자화를 가능하기 위해 등록된 사용자에게 마음에 드는 미스피치에 호감을 표시하고 입양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단계에서는 사용자 관리 기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미등록 사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고 CORS, 스로틀링, API 버전 관리 등의 API 기능도 함께 추가할 것입니다. 사용자 관리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먼저 수백만에 이르는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등록하는 과정에서도 인증 절차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등록된 사용자와 미등록 사용자는 서로 다른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페이스북, 구글 등과의 소셜 자격 증명 공급자와 연동도 가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웹과 모바일 앱에 손쉽게 관련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아마존 코그니토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마존 코그니토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등록된 사용자와 미등록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 사용자와 미등록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능, 즉 API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대개 API 요청 시 전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되는데요. 코그니토와 쉽게 통합하여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추가적으로 API 버전 관리나 스로틀링, CORS 등의 API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므로 이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 API를 정의한 뒤 적절한 백엔드를 연결 지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습에서는 API 정의를 위해 스웨거를 사용하는데 이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에서 지원하는 REST API 정의를 위한 공개 스펙입니다. 이번 단계에서 살펴본 기능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코그니토를 통해 사용자 등록을 완료한 뒤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 API 게이트웨이를 호출합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인증된 사용자인지 코그니토를 통해 확인하고 현재 호출된 API에 대한 권한이 있다면 NLB를 통해 백엔드 기능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듈 4는 단계 5에 해당하는 사용자 관리 추가 및 API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스택 파일을 만들고 스켈레톤 클래스를 만든 다음 진행합니다. 먼저 아마존 코그니토의 유저풀을 생성합니다. 유저풀은 필요에 따라 정말 다양한 구성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별도의 인증 없이 자동으로 인증되게끔 하는 정도로만 설정합니다. 그 다음 생성되는 유저풀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저풀에 접근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정의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클라이언트의 키 값들로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저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포메이션 아웃풋으로 필요한 ID 값 등을 출력하도록 하는 구문도 있습니다. 생성한 코그니토 스택이 배포되도록 CDK 앱에 추가를 하고 이전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배포합니다. 다음으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텐데요. API 게이트웨이는 NLV와 통합되며 프라이빗하게 호스팅되는 백엔드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VPC 링크를 사용합니다. 또 API 정의를 위해 오픈 API 스펙인 스웨거를 사용합니다. 스웨거는 코드로서 API를 정의하는 건데 여기서도 인프라 및 리소스의 구성을 코드로 하고 있죠. 그만큼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이렇게 코드화 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웨거 파일은 모듈 4의 API 디렉토리 밑에 JSON 파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API 게이트웨이를 위한 스택을 생성합니다. 넘겨왔는 정보를 정의하고 CDK 앱에서도 추가해줍니다. API 게이트웨이 스택에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넘겨받았던 NLV의 ARN으로 NLV를 임포트합니다. 직관적인 방법으로 NLV 리소스의 레퍼런스를 생성하고 이를 타겟으로 하는 VPC 링크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한 스웨거 파일을 읽어와 동적으로 값들을 취한하는 헬퍼 함수를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의 주목적인 REST API를 구성하고 배포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CDK CLI로 스택을 배포하고 출력되는 엔드포인트에 접근하면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가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합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모듈 4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워크플로우로 스택 하나하나씩 추가하며 기능을 추가해 나가는 게 참 쉽지 않나요? 이렇게 일관된 방법이 있어야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거기에 적합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서 사용자 행동 분석을 구성합니다. 이번 단계는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다 구현한 뒤 다른 서비스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얻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사용자 행동을 캡처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행동 분석은 데이터가 사용자 수만큼 늘어나고 특정 행동이 발생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배치로 처리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처리되어집니다. 사용자 행동 데이터는 전송될 때 1차 가공을 통해 실시간 지표의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즈니스에 중요한 KPI나 서드파티와의 연계를 위한 데이터 피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이 달라짐에 따라 분석을 다시 하기 위해서 내구성이 높은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대개 데이터 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활용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AWS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입니다.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매우 큰 규모의 데이터를 전송받아 지정한 대상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스트림이라는 것을 생성하고 그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리고 이 전송된 데이터가 적재될 위치만 지정하면 구성이 끝납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적재될 때 1차 가공이 필요하다면 람다 함수를 사용하여 가능하며 이는 실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현할 아키텍처를 살펴보면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클릭 활동이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유입되어 키엔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가 추후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추가적인 어트리뷰트 추가 작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S3 버킷으로 적재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추후에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S3를 소스로 하여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 분석에 아테나나 레드시프트, 나아가 EMR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S3는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데이터 소스로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AWS 람다에 대해서는 별도의 페이지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는데요. 이는 이미 너무 유명한 서비스의 대표적인 서비스이며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실습에서처럼 스트리밍의 중간 과정에 특별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배치 작업 처리 등에 매우 효과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서비스가 AWS 람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소개하는 단계의 마지막인 6단계를 위한 모듈 5의 사용자 행동 포착입니다. 여기서의 주 목적은 AWS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와 서버리스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AWS 람다를 사용하여 사용자 행동을 스트리밍 받아 적절하게 전처리한 뒤 추후 분석을 위해 적재하는 작업입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스켈레톤 스택을 생성합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한 뒤 람다 함수 코드를 위한 코드 커밋 리파지토리 생성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작업들 전에 일단 스택을 배포하여 람다 함수 코드를 저장하기 위한 리파지토리를 프로비저닝합니다. 스트리밍 되는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코드는 모듈 5의 앱의 스트리밍 디렉토리 밑에 있습니다. 이 코드들을 복사하여 디펜던시를 설치하고 생성한 리파지토리에 푸시합니다. 그 다음 스트리밍을 위한 스택을 구성합니다. 우리가 금방 추가한 코드가 실행될 람다 함수를 구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함수 코드의 위치를 로컬의 상대 경로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IAM 리소스를 추가하고요. 그 후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의 전달 스트림을 생성합니다. 이 전달 스트림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람다 함수에 의해 전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S3 버킷에 저장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적 S3 버킷의 ARN, 그리고 전처리를 위한 람다 함수의 ARN을 사용하여 구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으로 키엔시스 데이터 파이오스에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할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스택을 CDK CLI로 배포한 뒤 프론트엔드에서 호출하는 엔드포인트 부분을 우리가 구성한 스택의 아웃풋으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배포합니다. 이후 신비한 미스피치에 접속하셔서 생물들의 프로필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클릭 정보들이 우리가 구성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오스로 전달되고 또 람다 함수에 의해 필요한 전처리 작업이 진행된 뒤 S3 버킷에 적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로 실습과 관련된 6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정말 많은 것을 다루었고 추후 실습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은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즉 대부분의 요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얻게 된 지식과 실습 경험은 정말 많은 곳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아보았던 전체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클라우드9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IDE를 사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AWS CDK를 활용하여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스택 구성은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를 위해 클라우드 프론트와 S3를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사용자의 동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백엔드를 추가하였으며 이때엔 컨테이너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버리스로 컨테이너를 호스팅해주는 AWS 파게이트를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배포를 자동화하기 위해 코드 커밋, 코드 빌드,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경우 저장, 조회, 검색, 삭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저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노시컬인 DynamoDB를 사용하여 데이터 레이어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또 사용자별 권한을 제어하고 콘텐츠의 사용자화를 위해 코인터를 사용하여 사용자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API 접근 제어 및 스로틀링, 권한 위임 등의 API 기능을 위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사용자 행동 분석을 위해 브라우저 생성되는 사용자 클릭 액티비티를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Kinesis 데이터 파일스로 전달하였습니다. 전달되는 실시간 데이터는 분석에 필요한 어트리뷰트를 추가하도록 람다 함수를 사용하였고요. 추후 분석을 위해 S3에 적재하여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한 것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과 관련하여 설명드린 개별 단계를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어떤 요구사항에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어떤 서비스 및 도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제공해드린 실습을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6단계는 실습자료 모듈 5에 해당하는데요. 그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가 실습자료에서는 모듈 하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실습 링크 중 두 번째 링크에는 오늘 세션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기능 두 가지에 대한 실습이 더 있습니다. AWS X-Ray를 활용해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요청을 추적하는 것과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여 머신러닝 기반 개인화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실습 자료에 잘 설명되어 있으므로 꼭 시간 내어 진행해 보신다면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션 초기에 보여드렸던 신비한 미스피치 웹 애플리케이션의 전체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왜 이런 구성이 되었으며 어디에서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보다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룬 내용 이외에도 AWS에는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려도 확장 가능한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을 매우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AWS 앰플리파이나 마이크로 서비스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좀 더 손쉽게 다룰 수 있어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향상시켜주는 AWS 앱싱크,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배포 관리를 쉽게 해주는 AWS 코드 디플로이 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옵션들이 AWS는 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 전문 강의 시리즈를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데브엑스 커넥트는 개발자들의 언어로 실제 AWS를 활용하여 개발할 때 알아두면 좋은 다양한 기술, 서비스, 도구, 프랙티스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트위치에서 진행되며 매우 인터랙티브하게 진행되어 매우 실무 위주의 내용을 다룹니다. 이 프로그램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관련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기술 백서와 전자책을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대적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적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역량 검증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개별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AWS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고 있으며 더 나은 세션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 작성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AWS 코리아에서 개발 전문 SA로 근무하고 있는 김필중이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